형제가 어찌 신하의 집에서 삽니까? 절대 한국에선 안 살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한국은 중국의 상대도 안 돼요. 그리고 한국은 우리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30분 안에 불바다가 될 나라라고요. 여기 한중국 군인이 흥분하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딩딩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전투사령부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조국을 위해 태어난 몸이니 반드시 중국을 빛낼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다 보니 집안 곳곳에는 중국 국기가 걸려 있었고 중화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문구들이 벽마다 쓰여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저 역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을 진심으로 믿었고 애국심을 실천하기 위해 군에 자원 입대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해군사관학교에 다니는 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저를 따라 군인이 되는 꿈을 품었어요. 지금은 매일같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답니다. 저희 집은 온 가족이 군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대화 주제도 늘 국가안보나 군사력, 애국심 등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께서 한국을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사실 어릴 적에는 왜 그러시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커가면서 알게 된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오래전에 할머니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외롭게 지내시던 할아버지께서 조선족 여성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함께 지내시다가 결국 할아버지께서 완전히 한국으로 건너가 정착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안이 꽤나 어수선했고 부모님도 많은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부모님은 한국을 점점 싫어하게 되셨습니다. 중국이 가장 강한 나라이고 우리는 중국인인데 왜 하필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버렸느냐는 서운함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다 보니 한국은 예로부터 중국의 속국이었고 지금도 하급 국가일 뿐이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셨죠. 저 역시 부모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중화 사상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당연히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지금도 저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이 제가 군에 들어와 열심히 복무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좀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국의 어느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죠. 다행히 위독한 상태는 아니라고 했지만 왜 또 한국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한국에 대한 불만과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오셨거든요. 할아버지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하시던 화교 출신으로 은퇴 후에도 이중국적을 유지하며 두 나라를 오르내리다가 결국 한국에 완전히 정착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여자가 할아버지를 교묘히 구슬려서 재산까지 챙겼다고도 들었어요. 알고 보니 그 금액이 상당해서 베이징 시내에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우리 가족이 원래부터 할아버지 재산을 바라고 산 건 아니지만 만약 그 여자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끼리 더 부유하고 단란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부모님은 더욱 화가 나신 듯 했습니다. 거기 한국에서 지내겠다며 떠나신 분이 이젠 아프다고 왜 우리까지 불편하게 만들지? 조선족 여자랑 살고 있다면서 그 여자가 보살펴드리면 될 텐데 도대체 왜 우리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 부모님은 이렇게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그 여자를 떠올릴 때마다 오히려 피해를 본 쪽은 우리 집안이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겠죠. 저 역시 부모님의 감정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여자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는 중국에서 우리와 더 가깝게 지내며 노후를 보내셨을 가능성이 높고 재산 문제로 마음 상할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한국에 대한 제 비호감은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결국 저에게 내가 한번 병문안이라도 다녀와라 하고 억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바쁘신 두 분 입장에서는 휴가 쓰기도 쉽지 않으니 제게 맡기시는 거겠죠. 솔직히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가족이라면 피할 수 없다는 무언의 압박감도 있고 어쨌든 할아버지를 직접 뵈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막상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으려고 하니 속이 편치 않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를 뵐 때 곁에 그 조선족 여자가 있을 텐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에요. 적어도 우리 가족 입장에서는 그녀가 모든 문제의 단초가 되었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니 큰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참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향하기 전부터 이미 기분이 나빴습니다. 몇 번 보지도 못한 할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해
원치 않는 휴가를 억지로 사용해야 했거든요. 비행기는 듣도 보도 못한 한국 항공사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부터 제 불쾌감은 더 커졌습니다. 착석하자마자 눈에 띈 것은 연예인 뺨치게 예쁜 한국인 승무원이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절 응대했고 같은 여자가 봐도 이렇게 예쁠 수 있는지 놀랐어요. 하지만 전 금방 정신을 붙들고 겉만 번지르르 하지 뭐라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 항공사 승무원들이 훨씬 더 뛰어나라는 생각이 몸에 밴터라 괜히 짜증이 나더군요. 그 순간 통로 쪽에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한국 남자들이 보이자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습니다. 너무도 깔끔한 차림에 외모도 준수하더라고요. 순간 저 사람들 좀 괜찮아 보이네 하는 생각이 스치긴 했지만 역시나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은 하급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으니까요. 그런 감정을 애써 눌러 담느라 진이 좀 빠졌습니다. 이내 승무원이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을 때 괜히 심술이 발동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식었죠? 라며 트집을 잡았죠. 승무원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새 도시락을 챙겨다 주었는데 그 침착하고 공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또 언성을 높였습니다. 맛이 이게 뭐냐고요? 이런 음식으로 어떻게 장사를 해요? 라고요. 바로 뒤쪽 한국인 승객 중 한 명이 도시락 맛이 꽤 괜찮은데 왜 시비를 거느냐며 공공장소에서 예절을 좀 지키라고 제게 핀잔을 주더군요. 순간 울컥해서 걔가 주인을 물려고 드네. 한국인이 감히 중국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라도 있나라고 소리쳤습니다. 거기에다 가난하고 볼품없는 나라 주제라고까지 말해버렸죠. 사실 그 전부터 제 신경을 긁던 존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제 옆 좌석에 앉은 한국인 부부와 그들이 데려온 어린아이였죠. 아이가 기내 내내 울어대는 통에 머리가 아파서 순간 욱했습니다. 결국 소리를 빽 질렀어요. 애 조용히 못 시키나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한국인 부부는 화들짝 놀라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이상하게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겁을 좀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더 매섭게 쏘아붙였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한국인 승객들이 잔뜩 달려들어 아이를 위해 자리를 바꿔주겠다고 앞다투어 나서는 겁니다. 어린애가 불편해하니 다른 자리로 옮겨가라느니 왜 아이한테 그렇게까지 하느니 하면서요. 저는 그 광경이 어이없고 우스워서 그냥 비웃었습니다. 참 잘들 한다. 한국인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기는 이런 생각만 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중국인인 것 같은 승무원이 다가와 저한테 엄하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이러니 중국인이 욕먹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면 안 돼요?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더군요. 한순간 뭐라 반박해야 할지 막막해서 저도 모르게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꾸를 했을 텐데. 순간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꽂히는 게 느껴지자 순간 당황했달까요. 안 그래도 앞뒤로 소란을 피운 뒤라 기내 전체가 이미 저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지만 입을 꾹 다문 채 억지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렇게 얼마 뒤 저는 드디어 한국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정말 기분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공항 시설이 괜히 번듯해 보이는 데다 무인 기기나 자동화 설비 같은 첨단 기술이 즐비하더군요. 사실 중국 공항들도 굉장히 크고 웅장하긴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이곳은 생각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뭐야, 의외로 잘해놨잖아 하는 생각이 스치자 괜스레 심사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 이게 뭐가 좋다고 중국 공항이 훨씬 더 크고 압도적인 면모가 있다고 되뇌었어요. 괜히 시비를 걸고 싶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침 손에 샌드위치 포장지가 있길래 그걸 아무데나 바닥에 툭 던져버렸죠. 어차피 누군가가 치우겠지. 조금이라도 이 깔끔한 환경에 흠집을 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건 또 얼마나 청결하던지. 중국 공항 화장실도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여기만큼 깨끗하진 않아요. 소독약 냄새가 거의 안 날 정도로 쾌적하고 자동 세정 장치며 손 닦는 에어드라이어며 첨단 기기들이 줄줄이 설치돼 있더군요. 그런 환경이 오히려 제 신경을 긁었습니다. 괜히 한번 뒤집어 엎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가볍게 머리를 감으며 이곳저곳 거품을 튀겨놨어요. 이 정도면 살짝 지저분해졌겠지 하는 생각이 들며 통쾌하긴 했죠. 그런데 화장실 칸에 들어가니 변기 주변 바닥조차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더라고요. 순간 더 강하게 이걸 망쳐버리고 싶다는 욕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변기 옆 바닥에 보리를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묘하게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더군요.
그렇게 공항에서 빠져나와 병원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서 또 뜻밖의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전 구간에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 전자표지판에는 도착 출발 시간이 분 단위로 정확히 안내되더군요. 열차도 정해진 시각에 거의 딱 맞춰 멈추고 또 예정대로 출발했습니다. 사실 이런 시스템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중국이 훨씬 더 좋아야지라는 편견이 강해서 억지로 흠을 찾으려 애썼어요. 그렇게 무언가 트집을 잡고 싶어서 괜히 스크린도어를 발로 툭툭 차다가 어떤 공익근무 요원처럼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정중하게 저를 제지했습니다. 처음엔 그 복장이 제복 같아서 순간 어라. 이건 중국 공안인가 싶어. 온몸에 식은땀이 났는데 가만 보니 그냥 평범한 지하철 직원이더라고요. 그제야 뭐야. 별거 아니잖아. 하고 대들려 했지만 그 사람이 키도 훌쩍 크고 덩치도 엄청 컸던 탓에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똥이 더러워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라고 합리화하며 슬쩍 자리를 떴죠. 정작 열차에 올라타 보니 생각보다 내부가 넓고 한적한 편이었습니다. 중국 지하철은 대체로 사람도 많고 소란스러워서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익숙한 저로서는 조금 생소했어요. 주변은 정돈돼 있고 의자나 바닥도 얼룩 하나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와이파이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잠깐 스마트폰을 켜보니 거의 순식간에 영상까지 재생되더군요. 정말이지 이건 놀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저를 거슬리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달리 어떻게 불평할 거리도 찾을 수가 없어서 속만 끓었죠. 그리고 지하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도 대체로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패턴으로 기획된 것처럼 어수선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달까요. 이동 속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느낌상 중국에서 비슷한 거리를 지하철로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절약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중국보다 나을 리는 없지라고 애써 부정했지만 그래도 제 자신이 순간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어쨌든 전 억지로라도 중국이 훨씬 더 위대해라고 제 뇌리를 세뇌하듯 되뇌며 병원으로 향하는 남은 구간을 견뎠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향하는 지하철 칸 한쪽에서 군복을 입은 한국 군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제 눈에 한국 군인들의 군화가 눈에 띄었어요. 재질이 너무 좋아 보이길래 최소 고위 간부 정도 되나 하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단순히 신병으로 보이는 인물이었어요. 일반 병사가 이렇게 번듯한 군화를 신고 있나 너무 황당했어요. 도대체가 훈련은 전혀 받지 않는 것 같았어요. 또 얼굴에도 반질반질 윤기가 도는 것 같아 훈련이라도 제대로 받나 싶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제가 복무하던 중국군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았죠. 중국 군인들은 언제나 전시에 대비하고 하루에 한 끼는 꼭 굶고 식사도 혹독하게 하는데 한국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봐. 이런 생각에 마음속으로 피식 비웃었습니다. 군기가 이렇게 빠져서야 전투력이 얼마나 되겠어 라고 혼잣말까지 중얼거렸어요. 순간 묘한 경쟁심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바로 한국 군인과 눈이 마주쳤고 내가 먼저 시선을 돌리면 마치 한국한테 굴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군인을 빤히 쳐다봤는데 그 한국 군인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하는 표정을 짓는 바람에 제가 오히려 눈을 돌리기가 민망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런 약해 빠진 한국군이랑 전쟁이라도 난다면 30분 만에 초토화시켜 주지라며 다짐했어요. 그리고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 자꾸 한국군인들이 신경이 쓰였어요. 저 한국군인의 군복이 왜 이렇게 깨끗하고 고급스러워 보이지? 저 정도면 중국 의장대 수준이나 돼야 입을 법한데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훈련도 별로 안 받는 것 같고 밥도 제대로 굶지 않는 듯하니 제 눈에는 그저 군기가 빠져 보였습니다. 그래도 상대는 꿋꿋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애써 시선을 유지하면서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마침내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비행기나 지하철에서부터 여러 차례 기분이 상한 터라 병원이라고 별다를까 싶었죠. 그런데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허를 찔렸습니다. 호텔 로비처럼 넓고 세련된 분위기였거든요. 번호표를 뽑아 접수하면 전광판에 순서가 뜨는 시스템이라든지 대기 시간이 짧아 보이는 점도 의외였습니다. 무슨 대형 대학병원 안에 암센터라고 했는데 일반 병원이라는 느낌보다는 연구소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곳곳에서 들려오는 첨단 기계 소리에 내심 놀라면서도 중국에서도 비슷한 건 충분히 가능해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이내 최신 로봇 수술 장비며 AI 기반 정밀치료 프로그램 등이 안내문에 적혀 있는 걸 보고
억지로 무시하려 해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얼마 전 몸이 좋지 않으셔서 중국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너무 붐비고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서 기다리는 데만 몇 시간을 허비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국 병원 로비는 대형 스크린으로 이것저것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심지어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 여러 나라 언론 매체를 통해 극찬받고 있다는 영상 자료까지 나오더군요. 일종의 홍보 영상 같았지만 어느 세계적 의료 저널에 따르면 한국의 암치료 성공률이 세계 최상위권이고 각종 장기 이식 심장 수술 분야에서도 앞서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중국은 발끝도 못 따라가는 건가 싶어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실제로 암치료와 로봇 수술, 신약 개발 등에서 한국 병원들이 글로벌 학술지에 자주 언급되고 아시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밀의학을 적극 도입해 개인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치료도 활발히 진행하고 이로 인해 치료 효능과 환자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도 보였죠.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병원 현장에 접목해 환자 상태를 24시간 정밀 모니터링하거나 질병 예후를 사전에 예측해서 효율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시스템도 일반화된 듯했습니다. 또 다른 화면에서는 의료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까지 나오더군요. 미국이나 유럽 대비 치료비가 합리적인데 비해 의료진의 숙련도가 높아 해외 환자가 꾸준히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설마 저렇게까지 뛰어날까? 라고 코웃음 치면서도 한편으론 눈으로 직접 보니까 당혹스러웠습니다. 전광판 앞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현실감 없는 영상들을 접하며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발전했지 싶어지더군요. 괜히 심기가 복잡해서 재빨리 할아버지 병실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계신 병실은 다인실이라고 해서 저는 사람 꽉 찬 좁은 공간에서 신음소리만 가득하겠지라고 예상했습니다. 막상 문을 열어보니 널찍하고 쾌적한 데다 깨끗하기까지 하더군요. 병실 이곳저곳엔 손세정제나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잘 비치되어 있고 각 병상마다 커튼으로 된 간이 파티션이 있어 환자 프라이버시도 보호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상상했던 병약하고 힘없이 누워있을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간호사와 명랑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장면이었죠. 간호사는 곱상하게 생긴 한국인이었는데 두 분이 웃고 떠들며 너무도 활기차 보였습니다. 기분이 불편해진 저는 마지못해 인사를 건네고 멀쩡해 보이시네요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못 본 손자를 반가워하며 활짝 웃으셨지만 저는 곧바로 도대체 저 한국 여자랑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서 웃으세요라고 괜스레 퉁명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한국 간호사들이 예쁘고 친절해서 기분이 좋아진다. 자주 오고 싶을 정도야라며 호탕하게 말씀하셨죠. 그 말에 더욱 기분이 상한 저는 할아버지 건강을 핑계 삼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암은 좀 어떠세요? 하고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6개월 전에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아 이제 내 삶도 끝나겠구나 하셨는데 여기 병원의 안병동에서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냈고 최신 표적 치료, 약물까지 투여받아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고요. 대수술 직후에는 힘들었지만 정밀 치료와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 덕분에 일상생활에 가깝게 회복했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그럴 리가 있나 과장 아니야? 라고 의심했지만 병실 환경도 그렇고 간호사나 의료진의 전문적인 태도도 그렇게 보여서 어쩐지 진짜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한편으론 예전 부모님이 중국 병원에서 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리다 결국 제대로 진료도 못 본 기억이 떠올라 괜히 씁쓸해지더군요. 도대체 왜 여기서는 일사천리로 돌아가는 거지? 중국에서는 대형 병원이라 해도 이렇게까지 못하는데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자랑하시듯 CART 치료나 면역항암 치료, 로봇 수술 기법 같은 이야기를 자랑하듯 꺼내셨습니다. 기사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다며 실제로 한국 병원들이 그만큼 앞선 기술을 활용한다는 거죠. 저는 속으로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러나 하고 씁쓸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 정도 치료는 다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되물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중국에 그대로 있었으면 벌써 송장이 됐을 거다. 여기가 나를 살려준 은인 같은 곳이다라며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내 부모는 말이 안 통하는 극우 민족주의자들이라 포기했다. 너라도 한국에 와서 살아보는 게 어떠냐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예전부터 조선족 여자가 할아버지를 꼬드겼다며 맹렬히 원망해 왔지만
사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 또한 이곳 한국 땅을 직접 밟을 일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병원뿐 아니라 도시 곳곳의 인프라, 음식, TV 프로그램 등 여러 면에서 놀랄 만큼 발전해 있더군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한국은 모든 면에서 중국의 아류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직접 체험해보니 겉으로나마 느껴지는 기술력과 생활 환경이 꽤나 앞선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병원 교통 인터넷 방송 콘텐츠 등을 보면서 설마 한국이 훨씬 먼저 이런 것들을 도입해왔고 중국이 뒤따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물론 제 자존심 때문에 함부로 인정하기는 싫지만 눈에 보이는 사실을 억지로 부정하기도 어려웠죠. 그래도 저는 입 밖으로는 황제가 어찌 신하집에서 삽니까? 예나 지금이나 한국은 중국의 상대도 안 돼요. 전쟁이라도 터지면 30분 만에 불바다가 될 나라라고요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억지로라도 중국이 더 뛰어나다는 우월감을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한숨만 푹 내쉬면서 묘하게 여유롭게 웃어넘기셨습니다. 마침 그때 옆 침대에 있던 한국인 할아버지 환자분이 무슨 이야기냐며 궁금해하셨고 제 할아버지가 한국어로 뭔가 설명해드리는 듯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 키득키득 웃는 모습에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 더 기분이 상했어요. 왜 웃으십니까? 라고 짜증을 내자 할아버지께서 통역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한국인 할아버지는 한국의 군사학교 교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야기했어요. 우리 손주가 중국군 부사관인데 한국은 1시간 만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큰소리친다고 웃으며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교수께서는 아예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 같은데 한국 군사력 관련해서 팩트를 좀 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이미 의료 기술만으로도 당황스러운데 군사력까지 들먹이는 게 달가울 리 없었죠. 그런데 병실에 있던 한국인들 모두가 흥미진진해하며 교수의 이야기에 집중하니 저 역시 무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교수의 설명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 해군이 경항공모함 건조를 준비 중이며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나 안창호급 잠수함 같은 고성능 전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육군은 K-흑표 전차, K-9 자주포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무기를 운용 중이고 공군 역시 KF-21 보라매라는 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 중이다. 병사들의 개인 장비나 조직력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군사력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자리한다. 이런 식으로 한참이나 이야기가 이어졌고 교수는 의심되면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귀가 솔깃해진 제가 차마 반박을 못하자 교수가 곧바로 중국 군사력의 허점을 다룬 해외 기사까지 보여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유럽 미국 매체에서 중국 무기 결함, 국방비 횡령, 전투기 연료 부족 등이 이미 폭로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중국 무기를 살 바엔 차라리 장난감 비행기를 사겠다라고 비꼰 기사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국 인터넷 검열 때문에 이런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수와 할아버지가 제게 직접 자료를 보여주자 안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병실에 있던 한국인 환자와 보호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들 아는 사실이라는 듯 웃었고 저는 말 그대로 굴욕감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내가 몰랐던 세계가 존재했던 건가? 라는 혼란스러움이 머리를 때렸죠.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래도 중국이 훨씬 더 강하잖아 라고 자신을 다그쳤지만 기사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 무작정 가짜 뉴스라고 치부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당황한 저는 중국 군사학교에서 배운 한국 군사력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최고의 교수님들이 가르치시길 한국은 여전히 육군은 구형 M48 탱크나 K1 초기형이 주력이라 중국 최신 전차에 비해 장갑과 화력에서 뒤떨어지고 공군은 F4 팬텀, F5 타이거 같은 냉전시대 전투기들을 아직도 주력으로 쓰며 전자장비가 구식이어서 현대전에 쓸모가 없다고 했어요. 해군 또한 호위함이나 작은 초계함 정도만 있어서 항모 전력이 강화된 중국 해군 앞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배웠고 병사들 개인 장비도 구형이라 전쟁이 나면 한국은 순식간에 밀릴 거라는 게 교수님들의 일관된 견해라고요. 하지만 한국인 교수는 그건 이미 40년 전 이야기일 뿐이라며 저희 할아버지에게 아직 못 배운 게 많은 것 같다며 웃으셨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30분 만에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배웠다고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조용히 웃으며 그건 중국 내부 선전에 가깝지 않겠냐고 했어요. 한국은 결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무엇보다 연합 전력까지 고려하면 중국이 함부로 넘볼 전력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결국 저는 감정이 폭발했고 할아버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왜 저를 여기까지 불러놓고 이런 굴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병실 문을 세차게 열고 나와 버렸죠. 복도에 선 채로 정신을 가다듬어 보려 해도 이미 세계관이 흔들리는 충격이 가슴속을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곧장 공항으로 갔고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반나절가량 미친 듯이 검색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 제한이 없으니 별의별 정보가 다 나오더군요. 그리고 해외 기사들과 무기군사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해 보니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따위가 대체 언제 이렇게 발전했지? 혹시 다른 나라 매체가 중국을 깎아내리려고 과장한 건 아닐까라고 의심도 해봤지만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워낙 상세해서 혼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검색을 이어가다 보니 제가 어릴 적 부모님께 들었던 말,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나 다름없고 난민처럼 어렵게 사는 나라라는 설명이랑 전혀 다른 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IMF 사태 때 한국이 큰 타격을 받았지만 국민적금 모으기 운동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경제 체질 개선 등을 통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일본과 공동 개최로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열정과 응원 문화를 강렬하게 인식시켰고 그 이후 스포츠 문화 산업이 크게 도약했다는 기사들을 봤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에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의 이미지를 굳히고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고 하더군요. 이 밖에도 IT 반도체 산업, K-팝, 영화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어느새 세계 시장을 장악할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이야기는 제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르기엔 이미 한참 지난 상태잖아 하는 생각이 스쳤죠. 당연히 저는 이런 사실들을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할아버지와 제대로 대화도 못 나눈 채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오늘 본 기사들과 한국 병원 풍경, 군사력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혼란스러웠어요. 늘 배워왔던 한국은 보잘것없는 소국이라는 교육과 다르게 의외로 탄탄한 경제군사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꽤 설득력 있게 다가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랜 세월 제 뿌리처럼 자리 잡은 중국이 최고라는 신념을 단숨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착륙하기 직전 저는 복잡한 마음을 억누르며 굳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중국 군사력 발전에 이바지해야지. 한국이 기대 이상으로 발전했어도 중국의 위상에 비할 바는 아니야. 결국 우리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거야. 중국이야말로 세계를 이끌어 갈 거란 믿음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어오자 저는 속으로 중국 만세의 힘줘 외쳤습니다. 언젠가 한국을 중국 앞에 완벽히 무릎 꿇리겠다라는 분노와 의지가 동시에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부모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다시는 한국 같은 데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중국이 최고라고요. 아무도 중국인들을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가슴속 울분을 쏟아내며 울었어요. 이상, 여기까지 중국 군인 딩딩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